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교시 3영역 법제론의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험 중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건강보험의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1963년에 의료보험법으로 제정되어서 두 번째 사회보험법이었죠. 1977년에 조합주의로 운영되던 것을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꾸면서 2000년부터 시행된 이 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정책론과 유사하게 이렇게 한번 노트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교재를 넘기면서 핵심 영역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연역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연역으로 1963년 12월에 의료보험법이 이렇게 제정되지 않습니까? 제정이지요. 그리고 1977년에 가서야 시행이 되지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시행됩니다. 바로 이때 이 의료보험이 시행될 때는 조합주의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마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나오는 질병보험처럼 이렇게 해서 공무원 의료보험조합, 직장 의료보험조합, 지역 의료보험조합, 소위 다자 보험자주의로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된 거지요. 이때는 우리가 단일보험자주의라고 하는 통합주의, 물론 통합주의를 시행하게 된 것은 1998년부터 일부 시범사업처럼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전면 통합주의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연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누구를 대상, 할당이 나와 있죠. 원칙은 국내에, 원칙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정책론적 접근을 한다면 거주 요건을 제일 요건을 하되 국적 요건을 가미하고 있죠. 그러면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외는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서도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따지면 의료급여법에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든지 독립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라든지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타법 적용자는 예외가 되겠지.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크게 나누되, 직장가입자에는 우리가 1998년부터 부분 도입해서 2000년에 전면 시행하게 된 통합주의, 단일보험자주의에서 조직에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직장가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도 교직원도 또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주도 모두 직장가입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그런데 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별도의 보수나 소득이 있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도 되지 못하는 사람은 직장가입 가족으로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피부양자. 그래서 대상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다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사회적 위험을 예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또 건강증진도 있죠. 등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는데, 이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그리고 부가급여로서 법률에는 장제비도 있고 상병수당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한 임신, 출산, 진료비,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
그리고 건강검진. 이렇게 5개의 급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죠. 요양급여는 현물급여. 요양비 현금급여.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임신출산진료비는 바우처. 장애인 보장구 급여 현금급여죠. 그에 비해서 건강검진 바우처. 이렇게 5개의 종목의 이 급여가 3개의 유형, 다양한 유형으로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다. 사회적 유무는 이러한 것 등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슨 돈으로 운영하는가? 국민건강보험의 그것은 무슨 비용,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이기 때문에 노사정 3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정 3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지원금. 뭐냐면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국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합니다. 해당 당해년도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그리고 주된 재원은 보험료로 운영하고 있죠. 우리는 국가지원금은 조세라고 하고 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해서 모두 이들은 당연히 공공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공재원으로. 보험료에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노사균등분담이죠. 노사균등분담. 해서 노와 사업장이 똑같이 균등분담하는데 보수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이렇게 해서 곱하기 2분의 1씩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단독부담이죠. 단독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는 세대전원이 연대하여 내도록 하고 있으면서 보험료 부가점수 곱하기 부가점수당 금액으로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개원은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본인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일부 부담금은 이건 민간재원이지 않습니까? 이건 민간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료보장에도 건강보험은 혼합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지원금과 노사균등분담하는 보험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공공재원으로 운영하지만 건강보험은 본일부 부담금이라고는 민간재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혼합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달은 어디에서 한다? 당연히 이것은 건보공단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책론처럼 이 법제로를 설명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조문을 여러분이 손으로 지금 2번째 적고 있는 이 조문을 바로 현 교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개요해서 목적 제1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건강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질병, 장애, 빈곤, 사망 등 8가지를 예로 들었는데 그중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사회적 의무로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그리고 소극적이지만 건강 증진 이렇게 5가지를 사회적 위험의 범위에 넣고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관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기관으로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고, 당연히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고 했는데 비해서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하위 시스템으로서 거기에는 5개의 5대 사회보험에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은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심의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이렇게 이름은 다르겠지만 모두 5개의 심의위원회가 각각 존재하는데, 이들은 사회보장의 하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맡는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 심의위원회도 거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쭉 내려보시면 3번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사람, 부위원장 한 사람 25명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공식이니까 봐주시고.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가입자, 할당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국민건강보험법에 보시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나 또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적용에서 제외가 된다.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인데 우리는 단일보험자주의 2000년부터 전면 통합주의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교직원도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주도 모두 직장가입자이고 나머지는 지역가입자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보수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직장도 다니지 않고 또 그걸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보수나 소득이 없으면 가입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럴 적에 직장가입자의 가족, 형제자매까지 한 가족으로서 별도의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는 피부양자의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교직원이 들어있지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지역가입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부모, 직장가입자의 자녀,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수나 소득이 없는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또 직장가입자의 가족 범위에 있고, 그다음에 딜리버리는 건보공단으로 쭉 나와 있죠.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이미 여러분이 적어보면 급여의 종류는 5개의 종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41조 1번에 4번에 1번 요양급여가 있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다음 페이지 6번에 요양비 7번에 부가급여로서 실질적으로서는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는 장제비도 있고 상병수당도 실시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신 출산 진료비 하나만 시행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특례 건강검진 이렇게 5개의 급여가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로서 또 요양비나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현금급여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나 건강검진은 바우처의 성격으로서 이렇게 지급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교재 보세요. 요양급여는 사회적 위험 중에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현물급여를 말합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현물급여다. 거기 보면은 요양급여에 있어서 다 좋은데 우리가 사회보험을 공부하다 보면 요양급여가 2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가 나오고 또 하나는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가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산재보험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이미 업무상 재해가 벌어져 버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있으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이고 예방이 없고 간병이 있으면 예방 대신 간병이 있으면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양급여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최대한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 같은 공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이 들어온 것이 바로 다음 페이지 선별급여가 최근에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아니지만 경제성이나 또는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해서 검증을 위한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럴 적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요양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선별급여라는 것이 새로이 신설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 요양기관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그 요양기관에다가 거기에다가 의료급여기관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요양급여기관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또는 약사법에 의한 희귀의약품센터, 기타 법에 의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의료원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으로 넘어가는데, 이 중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만 한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그에 비해서 그 의료기관 중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은 2차 의료급여기관, 그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은 3차 의료급여기관이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차별화는 두지만 일반적으로 요양급여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은 같다. 여기를 그래서 같이 여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이렇게 문장을 다뤄놨습니다만 비용의 일부 부담이 나와 있지요. 사실은 비용에서 다뤄야 되는데, 비용의 일부 부담은 우리가 사용자 부담금, 이용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 재원을 활용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본인 일부 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2번에 보면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는 공단이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쭉 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요양비 그냥 거기다가 현금급여 적어주시고, 다음에 7번에 부가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가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부가급여 그 옆에다가 바우처 그리고 콤마 찍고 임신 출산 진료비만 시행. 그래서 사실상 장제비, 사망한 경우에 사용하는 장제비 사문화된 조항이 되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사유적 위험 사망은 사문화된 단어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검진 나와 있는데, 건강검진에는 일반 건강검진, 또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다 보시되,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는 누구나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받되,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받을 수가 있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피부양자는 40세가 넘어야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하지만 4번에 나와 있죠. 사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1년 1회를 이렇게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에 지금 판서지 않은 걸로써 심평원이 나와 있네요. 심사평가원이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심사평가원을 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별도로 설치된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은 주된 많은 업무가 있지만 주된 업무는 바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핵심 업무로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과는 별개의 기관을 심사평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는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그리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내가 왠지 의료기관, 요양기관을 갔다 오는데 좀 비싸게 돈을 준 것 같으다. 아니면 내가 쓸데없는 사진을 찍은 것 같으다. 그럼 바로 심사평가원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좀 알아보실 수 있냐? 바로 알아줍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이 되겠다. 다음에 비용은 바로 국가지원금과 그리고 노사가 균등 분담하는 바로 보험료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금 세 가지로 이렇게 한다고 이미 우리가 묶어서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험료 보시면 보험료는 3번과 4번을 가지고 보세요. 3번에 보시면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두 가지로 낸다.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각각 내되, 보수월액 보험료는 노사 균등 분담 받도록 하되, 소득월액 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가 단독 부담하도록 한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오면 직장가입자 외에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하되, 세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해서 내도록 하되, 보험료 부가점수 곱하기 보험료 부가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보시고.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럼 그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6번에 2번 보시면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가입자가 단독 부담하지만 1번으로 올라가면 보솔액보험료는 본래는 노사 균등분담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길게 문장 나와 있지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에는 교직원이 50%, 학교에서 30%, 그리고 국가에서 100분의 20, 그래서 50대, 30대, 20으로 분담하여 내도록 한다라는 것을 예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권리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권리구제의 절차는 여기는 단어만 보겠습니다. 권리구제의 절차는 이유신청 그리고 심판 청구 그러고도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꼭 차례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행정소송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유신청하고 거기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하고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유신청해서 불복에 들 때 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간에 물론 첫 번째 차례대로 온다면 첫 번째 단계는 행정소송으로 하든 아니면 이유신청을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꼭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 절차는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보칙에 보면 서류보존이 나와 있는데 이 서류보존 거기에다가 의료급여와 동일 서류보존, 건강보험법상의 서류보존의 원칙은 5년이지만 약국 처방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보험법에도 의료급여법에도 동일합니다. 5년, 3년 봐주시고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비용부담에서 우리가 국가지원금, 보험료, 본인일부 부담금 앞에도 본인일부 부담금 받고 다음에 보험료 받고 국가지원금 얼마라고 적었어요? 당해년도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국가가 공단에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문장을 바로 2번에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도 있다. 이런 정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정도 봐놓으시면 여러분들은 하자가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고용보험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자, 고용보험 많은 사람들은 이 고용보험을 자꾸 실업보험 그러는데 왜 그런 말을 쓸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의 개요를 보면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이란 구별실이 어디에 있을까? 실업보험은 실직에 대한 그다음에 실업에 대한 사후적 소극적 구빈에 관련된 소득보장제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실업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출산이나 양육을 넘어서 더 나가서 고용안정에 관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까지 포함된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 이미 애를 낳아버린 애를 기를 수밖에 없게 된 일에 당해서 사후적 소극적 이러한 구빈적 의미를 갖는 데 비해서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처럼 미리 실업에 대한 사전적, 적극적, 어떤 예방적 차원, 방빈적 차원에서 접근을 고용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에 비해서 넓은 개념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도 앞선 시간에 봤기 때문에 이와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마치 여기는 의료보험에서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는 건강보험에서 해당되는 이런 거라고 해서 의료보험과 건강보험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치료만 해주는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의미에 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예방,
또 건강검진, 또 재활까지 포함된 보다 적극적인 사전적, 적극적,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건강보험이라고 하는데, 비교하는 방식은 실업보험과 고용보험 비교듯이 의료보험과 건강보험도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누구를 당연히 여기는 그 원칙은 당연히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건 선제보험과 동일하죠. 당연히 예외도 있죠. 예.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1차 산업과 같은 임업, 어업,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에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법인이 운영하면 한 명이라도, 이때는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5인 미만의 이런 사업장은 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사업이나, 또 그러면 연 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업이나 100평방미터 이하의 인테리어, 대수선업, 이런 거 다 제외가 됩니다. 제외적인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자는 당연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가입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다음에 급여로서는 무엇을 제공하는가? 물론 고용보험에서는 급여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하죠. 고용보험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고용보험 급여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소위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하는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급여라고 하지 않고 고용보험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후적,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정책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회보장정책의 의미를 갖죠. 어찌 보면 고용보험의 원초적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미된 것이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이런 그 영향으로 거기에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 뒤에 나와 있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또 그런가 하면은 육아휴직급여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상임금 40%로 되어 있는 것을 통상임금 80%로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상한선 100만원, 하한선 50만원을 조정해서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구직급여의 종류와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를 여러분들은 당연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등장하겠죠. 고용보험의 재원은 당연히 노, 사, 정 3자 부담원들은 사회보험의 일원인데, 당연히 여기에는 국가지원금이 있죠. 국가가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국가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주된 재원은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는 사회보험료는 목적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지 않습니까?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징수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사업이 4개라면 4개 명목으로 보험료가 징수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보험료가 2개의 종목으로만 징수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2개로만 징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가 문제가 되겠는데, 왜 그럴까? 여기 보면
급여 보험료는 노사 균등 분담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비용으로도 같이 쓰게끔 어디에? 보험료 징수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성립소멸, 그리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내용은 본법인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별도의 법으로 보험료 징수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 징수법에 실업급여라고 하는 그 비용 말고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 비용으로도 육아휴직급여 비용으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다음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자, 이것은 사업주 단독 부담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업주 단독 부담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어디에서 이 전달 사무를 맡을 것인가? 어디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있고, 건강보험은 건보공단이 있고,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있고 다 있는데 고용보험은 그것이 없습니다. 전달은 고용노동부 장관. 아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모두 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구직급여 중에 특별 연장급여 같은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외로 주체를 합니다. 나머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바로 이 전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용보험에서 볼 수 있는 정책 분석이라고 되겠어요. 자, 그것을 법조문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어요. 자, 거기 보면 고용보험 시행의 목적 여러분 보시되 다른 건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4번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시행의 목적에는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 속의 기능 강화도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의 중요 표시하시고, 정의. 우리가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옛날에는 실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근로자로 넓혔는데 이는 더 넓혀져서 뭐 있어요? 자영업자까지. 요즘에 경기 침체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도산하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보험인으로서 피보험자로서 자영업자도 들어있다. 봐주시고, 또 하나 근거법은 뭐냐는 거죠.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나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가입된 걸로 보는 자영업자가 아니고 근거법이 뭐예요?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가입했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여지는 근로자나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가입했거나 가입한 걸로 보여지는 인정되는 그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근거법이 다릅니다. 거기서 줄쳐놓을 거 고용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그리고 근로자, 자영업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실업의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전업주부도 있잖아요. 고용보험상의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가 그냥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것을 실업이라고 합니다. 이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의 인정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또 일자리가 없는 것을 인정받는 건 그게 아니고, 아까 실업이 뭐라고 그래? 실업이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상태인데 바로 그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거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의 능력이 있는 거 인정되는 거고 근로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겠죠. 근로의 의사를 뭘로 증명할 거예요? 나 일할 의사가 있다. 열심히 구직 노력을 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실업의 인정이란 실업의 상태에서 열심히 구직 노력을 하고 있음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바로 여기 나와서 실업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보시고, 다음에 일용근로자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 30일 미만의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보험의 관장이 나와 있는데 쭉 보시되 고용보험사업 4가지 이미 적었지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같은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와 같은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다.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재원 조달에서 노사정 할 때 국가 부문에 국가 지원금 나와 있고 그리고 주된 재원인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 사업은 4가지지만 보험료는 2가지로만 걷는다. 그리고 근거법이 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법이 고용보험법이 아니라 보험료 징수법이다. 라는 것을 4번에 1번으로 체크하시되 그 징수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균 등분 남하되 본래 목적인 실업급여 비용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비용, 출산 전후 휴가 비용으로도 같이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이건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고용보험법에도 심의위원으로서 고용보험위원회가 있는데 공식처럼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공식을 오른쪽 페이지에 2번에 2번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공식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는 똑같은데 원칙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이지만 예외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제휴사업도 있고 적용제휴 근로자가 있는데 거기 적용제휴 근로자의 2번에 1번 당연히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는 64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65세가 되면 적용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65세 이후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는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거기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고용보험의 원칙은 64세까지만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65세가 넘어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보면 보험료 징수에서 본 것처럼 3번에 제일 위에 보험관계 성립소멸 다시 한번 나면 보험료 징수에 대한 내용이나 또는 보험관계 성립소멸에 관한 것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똑같이 본법인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인 보험료 징수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사후적 소극적인 가장 본체적인 실업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 손으로 적은 것처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보는데 취업촉진수당은 미리 그림을 그렸죠. 취업촉진수당은 4가지가 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수급권의 보호 역시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쭉 보시되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구직급여 나와 있죠. 고용보험은 그냥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고 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에 피보험, 다시 말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거기 보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의 여러 조건 다 읽어보시는데 그중에 기억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이걸 기준기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통상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거기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다른 것 쭉 좋고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 구직급여는 며칠간 지급할 수 있는가? 구직급여는 단기 보험이지요. 국민연금처럼 생존한 동안 장애가 계속 동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급여일수 646조 보면 급여일수 나와 있지요. 실업 후 신고일로부터 시작해서 7일간은 7일 중국 동그라미 쳐놓고 실업 후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을 하는데 바로 이 실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바로
이직일 당시의 연령과 피보험 단위기간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법으로 딱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90일에서 240일의 범위에 의해서 바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소정급여일수로 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 이직일 당시의 연령과 그리고 보험가입기간이라는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기간 두 가지를 가지고 설정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소정급여일수만큼 받는다는 구직급여의 원칙 외에 예외가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8번의 연장급여 3가지와 10번의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로 연장급여로서의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그리고 특별 연장급여가 있고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구직급여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상병급여도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4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미리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우리는 취업적수수당 앞에도 그림 본 것처럼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리고 강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그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본 것을 다시 한번 법조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를 자영업자에도 특별 예외구제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에는 그 기간이 좀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그 기간이 폐업일, 이직일이 아니죠. 회사니까 자영업자니까. 폐업일 이전, 거기 649페이지 보면 폐업일 이전 2년 중에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구직급여가,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일수도 소정급여일수가 실직 근로자는 90일에서 240일인데 비해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90일에서 180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영업자는 오히려 짧게 90일에서 180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그 이외에 육아휴직급여와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육아휴직급여 나와 있지요. 아직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한선 100만원, 하한선 50만원으로 와 있지만 아마 연간에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처럼 통상임금의 80%까지를 지급하되 뭐 상한선 150, 하한선 뭐 얼마 이렇게 지금 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바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아직 하지 마시고 통상임금의 몇 %냐 이것만 생각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또 출산 전후 휴가급여 모두 현금급여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국민연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만약에 권리 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절차는 누구에게 하느냐는 다르겠지만 모두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절차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공단 처분의 이유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만약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용보험은 공단이 없잖아요. 누구에게 첫 번째 권리구제를 하소연할 수 있는가? 라고 할 적에 공무원 신분인 바로 첫 번째 심사 청구는 누구에게? 심사 청구는 거기 11번에 1번 심사와 재심사 나와 있지요. 셋째 줄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1차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라고 하죠.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거기에 불복할 때는 2차 권리구제 청구로서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거의 11번 심사 및 재심사 청구 1번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런 정도, 너무 이제 법률적으로 가는, 뭐, 다음 페이지는 그렇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또 고용보험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다고, 빠진 것은 또 문제풀이 정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산재보험과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